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콜로라도 덴버에서 살고 있는 65세 이민 30년 차 이정민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은 이유는 아마 지금 한국에서 미세먼지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 중장년 분들에게 작은 희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입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서울 강남구에 살았습니다. 30년 전 미국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하고 엔지니어로 일하다가 부모님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한국으로 돌아왔죠. 돌아와서 삼성전자에서 20년 넘게 일하면서 나름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강남에 아파트도 샀고 자녀들도 모두 대학을 보냈고 퇴직금도 제법 모았으니까요. 그런데 50대 후반부터 몸에 이상 신호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만성 기침이 계속되고 목이 항상 따갑고 눈이 충혈되는 일이 잦아졌어요. 처음에는 나이 때문이려니 했는데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미세먼지로 인한 호흡기 염증이라고 하더군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장기간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폐 기능이 떨어지고 심혈관 질환 위험도 높아진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매일 아침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서울의 미세먼지는 연평균 18마이크로그램 정도로 WHO 기준보다 높은 수준 인덱스 AIRKOREA였거든요. 나쁨 단계인 51마이크로그램을 넘는 날이면 KF94 마스크를 쓰고 외출해야 했고 매우 나쁨인 151마이크로그램을 넘는 날에는 아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특히 겨울과 봄에는 정말 심각했어요. 중국에서 넘어오는 황사와 미세먼지가 합쳐져서 하늘이 뿌옇게 보이지 않는 날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싶어도 열 수가 없었어요. 공기청정기를 거실, 침실, 서재에 각각 하나씩 총 3대를 돌려야 했는데 전기세만 월 30만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가장 속상했던 건 운동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젊었을 때부터 등산을 좋아해서 주말마다 북한산이나 관악산에 올랐는데 미세먼지 때문에 산에 갈 수도 없었습니다. 실내 헬스장에서 러닝머신을 뛰어봤지만 답답하고 재미가 없더라고요.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해야 하는데 바깥 공기가 나빠서 운동을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내도 마찬가지였어요. 원래 화분 기르는 것을 좋아해서 베란다에 작은 정원을 꾸며놓았는데 미세먼지 때문에 베란다 문을 열어둘 수가 없어서 식물들이 하나둘 죽어갔습니다. 빨래도 밖에 널지 못하고 실내에서 건조기를 돌려야 했고요. 아내가 이게 무슨 삶이냐, 감옥에 갇혀 사는 것 같다고 말할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병원에서 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폐 기능 검사를 받았는데 실제 나이보다 10살 이상 늙은 폐를 가지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의사가 이대로 계속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어요. 그 순간 정말 무서웠습니다. 은퇴 후 건강하게 여생을 보내고 싶었는데 이런 식으로 몸이 망가져가는 걸 지켜볼 수만은 없었거든요. 그때 마침 미국에 살고 있는 대학 동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걔가 덴버에 살고 있다면서 1년 내내 맑은 날씨에 등산하며 지낸다고 자랑하더라고요. 사진을 보내왔는데 정말 하늘이 파랗고 공기가 맑아 보였어요. 덴버는 해발 1600m 고지대에 위치해 있어서 마일아이 시티라고 불리며 요양지로 유명한 곳 덴버 공기질 지수 AQI 및 미국 공해 IQAIR이라고 했습니다. 호기심이 생겨서 덴버의 대기질을 찾아봤더니 정말 놀라웠어요. 대부분의 날이 AQI 34 수준으로 좋음 등급 덴버 공기질 지수 AQI 및 미국 공해 IQAIR이었거든요. 서울이 평상시에도 100을 넘나드는 것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그것도 로키 산맥 기슭에 있어서 등산로가 무수히 많고 겨울에도 맑은 날이 많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내가 나이 들어서 또 이민 가자고? 정신 나갔냐고 반대했습니다. 한국에서 30년을 살면서 인맥도 쌓았고 병원도 익숙하고 음식도 맞는데 왜 굳이 낯선 곳으로 가느냐는 거였죠. 저도 솔직히 망설여졌어요. 65세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건강이 계속 나빠지는 걸 보면서 마음을 굳혔습니다. 어차피 자녀들은 다 독립했고 퇴직금과 아파트 매각 자금으로 미국에서도 충분히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30년 전 미국 생활 경험이 있어서 완전히 낯선 곳은 아니었거든요. 가장 큰 결정 요인은 건강이었습니다. 의사가 지금이라도 깨끗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이주하면 폐 기능 회복이 가능하다고 조언해줬거든요.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건강은 한번 잃으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1년 가을 코로나가 좀 진정된 시기에 덴버로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출발해서 덴버 국제공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느꼈어요.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숨을 깊게 들이마셨는데 정말 공기가 다르더라고요. 목이 따갑지도 않고 눈이 아프지도 않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덴버 시내와 주변을 둘러봤는데 매일매일이 감동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활짝 열고 깊은 숨을 들이마실 수 있다는 것, 마스크 없이 밖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일인 줄 몰랐습니다. 특히 로키마운틴 국립공원에 갔을 때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해발 3,000m가 넘는 고지대까지 올라가서 내려다본 풍경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나무들 사이로 맑은 공기가 흘러와서 폐 깊숙이 들어가는 느낌이었어요. 서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경험이었죠. 답사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아내와 진지하게 상의했습니다. 아내도 덴버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고는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특히 제가 산 정상에서 마스크 없이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을 보고는 여보가 정말 오랜만에 행복해 보인다며 이주에 동의해줬습니다. 2022년 봄 드디어 덴버로 이주했습니다. 서울 아파트를 매각하고 30년간 모은 퇴직금과 합쳐서 덴버 교외에 있는 작은 단독주택을 현금으로 구입했어요. 집값이 서울의 3분의 1 수준이어서 경제적 부담도 크지 않았습니다. 이주 초기에는 물론 어려움도 있었어요. 30년 만에 다시 하는 미국 생활이라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렸고 영어도 많이 녹슬어서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특히 병원이나 관공서에서 복잡한 서류를 처리할 때는 답답했죠. 하지만 그런 불편함은 건강상의 변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덴버에 온 지 한 달 만에 만성 기침이 사라졌어요. 3개월 후에는 목의 따가움도 완전히 없어졌고 6개월 후 폐 기능 검사를 받았더니 놀랍게도 수치가 20%나 개선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큰 변화는 운동을 마음껏 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집에서 15분만 차를 타고 가면 해발 2,000m가 넘는 산들이 즐비한 로키 산맥이 있어요. 매주 주말마다 다른 등산로를 탐험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겨울에도 맑은 날이 많아서 스키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65세에 스키를 배운다니 한국에 있었다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죠. 아내도 정원 가꾸기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덴버는 일조량이 풍부하고 공기가 맑아서 식물들이 정말 잘 자라더라고요. 뒷마당에 토마토, 상추, 허브 등을 기르면서 소소한 행복을 느끼고 있어요. 빨래도 밖에 널어서 말릴 수 있고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의료 시스템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요. 65세가 되면서 메디케어 혜택을 받게 되었는데 한국의 건강보험보다 오히려 더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더라고요. 정기검진은 물론이고 예방접종, 건강상담까지 모두 커버됩니다. 담당 의와의 소통도 훨씬 편해요. 한국에서는 3분 진료가 대부분이었는데 여기서는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상담해 줍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시니어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었어요.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요가, 수영, 독서 모임 등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는데 대부분 무료거나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참여할 수 있어요. 한국에서는 실버타운이라고 해봐야 아파트 단지 안에서만 활동하는 수준이었는데 여기서는 정말 지역 전체가 시니어 친화적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언어 문제도 생각보다 크지 않았어요. 덴버에는 한인 커뮤니티도 제법 있고 급한 일이 있을 때는 한국어 통역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이 들어서 배우는 영어도 나름 재미있어요. 현지 도서관에서 시니어를 위한 영어 회화 클래스에 참여하면서 동년배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생각보다 부담이 적어요. 집을 현금으로 샀기 때문에 월 고정 지출이 많지 않고 물가도 서울과 비교해서 크게 비싸지 않습니다. 외식비는 오히려 더 저렴한 편이에요. 한국에서는 좋은 식당에서 식사하려면 1인당 5만 원은 기본이었는데 여기서는 $20면 충분히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거든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전반적인 삶의 여유로움이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항상 무언가에 쫓기는 느낌이었어요. 미세먼지 농도 체크하고 마스크 챙기고 공기청정기 필터 갈고 창문 닫고 살고. 그런 스트레스가 없어지니까 마음이 정말 편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깊은 숨을 들이마시는 것, 마스크 없이 산책하는 것, 하늘을 올려다보고 파란색을 확인하는 것이 이렇게 감사한 일인 줄 몰랐어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당연하지 않다는 걸 한국에서 몇 년간 고생하면서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지금은 새로운 루틴이 생겼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고 7시부터 1시간 정도 동네를 산책합니다.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걷다 보면 하루가 상쾌하게 시작되는 느낌이에요. 주중에는 커뮤니티 센터에서 수영을 하거나 독서 모임에 참여하고 주말에는 등산이나 드라이브를 즐깁니다.
특히 가을 단풍철에는 정말 장관이에요. 로키 산맥의 아스펜 나무들이 노랗게 물들면서 만들어내는 풍경은 그야말로 환상적입니다. 한국에서도 가을 단풍이 아름답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와서 보니 스케일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산 전체가 금색으로 물드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풍경을 보려고 이민 온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겨울에도 예상과 달리 그리 춥지 않아요. 고지대라서 춥겠지 생각했는데 습도가 낮아서 체감 온도는 오히려 서울보다 덜 춥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겨울에도 맑은 날이 많아서 기분이 우울해지지 않아요. 한국에서는 겨울만 되면 회색빛 하늘 때문에 우울했는데 여기서는 겨울에도 파란 하늘을 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건강상의 변화는 정말 극적이었어요. 2주 후 1년이 지나서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모든 수치가 개선되었다고 하더라고요. 폐 기능은 물론이고 혈압, 콜레스테롤, 혈당 수치까지 모두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의사가 환경 변화만으로도 이렇게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니 놀랍다며 감탄했어요. 가장 기쁜 것은 약을 거의 먹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기관지염 약, 항히스타민제, 위장약 등 여러 가지 약을 상시 복용했는데 지금은 종합비타민 정도만 먹고 있어요. 이것만으로도 월 약값을 10만 원 이상 절약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이 그리울 때도 있어요. 특히 음식이 그립죠. 덴버에도 한식당이 몇 곳 있긴 하지만 한국에서 먹던 맛과는 차이가 있어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갈비탕 같은 걸 먹고 싶을 때는 직접 만들어 먹어야 하고요. 한국 식재료도 가격이 비싸서 가끔 부담스럽긴 합니다. 친구들과의 만남도 그리워요. 30년간 쌓은 인맥을 두고 온 것이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통화로 자주 안부를 묻고 1년에 한두 번씩은 한국에 놀러 가니까 그리움을 달랠 수 있어요. 오히려 가끔 만나니까 더 반갑고 새로운 이야기거리도 많아졌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에 놀러 갈 때마다 이곳 생활의 소중함을 더 크게 느끼게 돼요.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밖으로 나오면 여전히 하늘이 뿌옇고 마스크를 쓴 사람들을 보면서 아, 내가 정말 잘 선택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친구들을 만나도 여전히 미세먼지 얘기, 공기청정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 제 사진을 보고는 정말 건강해 보인다, 얼굴이 환해졌다고 말해줍니다. 저도 사진을 비교해보면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한국에 있을 때는 항상 피곤해 보이고 얼굴색이 칙칙했는데 지금은 혈색도 좋아지고 표정도 밝아졌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많이 줄어든 것입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나이가 들수록 미세먼지가 더 심해질 텐데 폐 기능은 더 떨어질 텐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걱정이 컸어요. 지금은 그런 걱정 없이 하루하루를 즐길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노년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이라는 걸 새삼 느껴요. 돈이 많아도 건강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고 건강하면 적은 돈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더라고요. 덴버에서는 돈을 많이 쓰지 않고도 자연을 만끽하고 운동하고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어서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아졌습니다. 요즘에는 한국에서 지인들이 은퇴 후 어디서 살지 고민한다고 상담을 요청해와요. 저는 주저없이 건강을 우선으로 생각하라고 조언합니다. 깨끗한 공기, 맑은 하늘, 자유로운 야외 활동이 가능한 곳이라면 약간의 불편함은 충분히 감수할 가치가 있다고 말이죠. 물론 모든 사람에게 해외 이주가 정답은 아닐 겁니다.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건강 상태, 언어 능력 등 개인차가 크니까요. 하지만 저처럼 미세먼지로 고생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선택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미 미국 생활 경험이 있거나 영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더욱 추천하고 싶어요. 미국의 시니어 복지 시스템은 정말 잘 갖춰져 있거든요. 메디케어를 통한 의료 혜택, 다양한 시니어 프로그램, 노인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등이 노년기를 보내기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65세에 새로운 도전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수록 안전한 것만 추구하고 변화를 회피하게 되는데 때로는 과감한 결단이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걸 몸소 체험했습니다. 덴버로 이주한 지 벌써 3년이 되어 가는데 하루도 후회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왜 더 일찍 오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 정도입니다. 만약 55세에 왔다면 10년을 더 건강하게 보낼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요즘 제 일상은 정말 단순하고 평화로워요. 아침에 일어나서 맑은 공기를 마시고 산책하고 취미생활을 즐기고 친구들과 만나고 가끔 여행도 하고.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지만 이런 평범함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한국에 있는 분들께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환경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공기질은 타협할 수 없는 요소예요. 하루 종일 마시는 공기가 독이라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비싼 약을 먹어도 소용없거든요. 덴버에 와서 가장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는 손주들이 놀러 왔을 때의 모습이에요. 한국에서는 손주들이 와도 미세먼지 때문에 밖에서 마음껏 놀게 해줄 수 없었는데 여기서는 뒷마당에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0세가 된 김철수입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은 멕시코 할리스코주의 작은 마을 아이식이라는 곳입니다. 레이크 체팔라라는 아름다운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테라스에서 따뜻한 아침 햇살을 받으며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실 겁니다. 70세 나이에 멕시코라니요? 그것도 혼자서요? 하지만 저는 지금 제 인생에서 가장 평화롭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40년 넘게 살면서도 느껴보지 못했던 진정한 여유와 자유를 만끽하고 있거든요. 제가 받는 소셜 시큐리티 연금은 월 1,800달러 하나로 약 240만 원 정도입니다. 미국에서는 이 돈으로 겨우 방 하나짜리 아파트 렌트도 감당하기 어려웠죠. 하지만 여기 멕시코에서는 월 1,200달러, 즉 160만 원 정도만 써도 2층 집에서 메이드 서비스까지 받으며 여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남는 돈으로는 취미생활도 하고 가끔 미국에 있는 자녀들도 만나러 갑니다. 사실 제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건 정말 우연이었습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근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거든요. 아내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두 자녀는 각자 가정을 꾸리고 바쁘게 살아가고 있었죠. 미국에서의 마지막 몇 년간은 정말 답답했습니다. 소셜 연금만으로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제대로 된 생활을 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월 렌트만 1,500달러였는데 그러면 남는 돈이 300달러밖에 없잖아요. 음식과 의료비, 유틸리티비까지 내고 나면 정말 빠듯했습니다. 더군다나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이 커졌어요. 한국 친구들은 대부분 고국으로 돌아갔고 미국인 이웃들과는 언어와 문화의 벽이 있어서 깊은 관계를 맺기 어려웠죠. 아파트 관리소에서 렌트 인상 통보를 받을 때마다 한숨만 나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인터넷을 보다가 우연히 미국 은퇴자들의 멕시코 이주 붐이라는 기사를 보게 됐어요. 멕시코 레이크 체팔라 지역에 2만 명이 넘는 미국과 캐나다 은퇴자들이 살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설마 그럴 리가 했는데 자료를 찾아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미국 시민권자는 멕시코에서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한미 사회보장협정 덕분에 한국인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해외 거주자는 연금의 25.5%가 세금으로 원천 징수되긴 하지만 그래도 월 1,340달러 정도는 손에 쥘 수 있었어요. 더 중요한 건 생활비였습니다. 멕시코에서는 월 800달러에서 1,200달러면 아주 편안하게 살 수 있다고 했어요. 미국에서 월 렌트로 내던 1,500달러로 멕시코에서는 한 달 전체 생활비를 충당하고도 남는다는 계산이었죠. 물론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안전은 괜찮을까? 의료시설은 어떨까? 언어는 어떻게 하지? 하지만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실제로 그곳에 사는 미국인들의 후기를 읽어보니 생각보다 훨씬 좋았어요. 특히 레이크 체팔라 지역의 아이식과 체팔라라는 마을들은 미국 은퇴자들을 위한 인프라가 아주 잘 갖춰져 있다고 했습니다. 영어로 진료받을 수 있는 병원도 있고 미국 스타일의 레스토랑과 상점들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2022년 겨울 저는 용기를 내서 일주일간 탐방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과달라하라까지 비행기로 4시간, 거기서 다시 차로 1시간 정도 가니 레이크 체팔라가 나오더라고요. 첫 인상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해발 1,500m 고지대에 위치한 이 지역은 연중 기온이 15도에서 25도 사이로 일정했습니다. 건기와 우기가 뚜렷해서 11월부터 4월까지는 거의 비가 오지 않고 5월부터 10월까지만 비가 내려요. 미국에서 겨울철 난방비로 고생했던 기억이 있는 저로서는 꿈만 같았죠. 더 놀라운 건 한국에서 온 분들도 몇 분 만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대부분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은퇴 후 이곳으로 온 분들이었는데 모두들 아주 만족하며 살고 계셨어요. 그중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기서는 나이 70이 전혀 늙은 게 아니야. 80대, 90대 분들도 매일 산책하고 골프 치고 활기차게 살고 있어. 미국에서는 노인 취급받았는데 여기서는 아직 젊은 축에 속한다고. 실제로 거리를 걸어보니 정말 그랬어요. 백발의 미국인 할아버지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할머니들은 그룹을 지어 시장에서 쇼핑을 즐기고 있었어요. 모두들 여유로워 보였고 무엇보다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일주일간의 탐방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와서 몇 달간 고민했어요. 정말 이런 큰 결단을 내려도 될까? 하지만 로스앤젤레스 아파트에서 혼자 지내는 매일이 점점 더 힘들어졌어요. 렌트는 또 올랐고 물가도 계속 오르고 있었거든요. 마침내 2023년 봄 저는 결심했습니다. 40년간 살던 미국을 떠나 멕시코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보자고 말이에요. 준비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았어요. 미국 시민권자는 180일 동안 비자 없이 멕시코에 체류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템포럴 레지던시라는 임시 거주 비자를 받으면 됩니다. 월 2,500달러 이상의 소득이나 45,000달러 이상의 은행 잔고만 증명하면 되는데 소셜시큐리티 연금 명세서로 충분했어요. 가장 고민되었던 건 짐 정리였습니다. 40년간 모은 물건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막막했거든요. 결국 꼭 필요한 옷가지와 책, 사진첩 정도만 챙기고 나머지는 모두 정리했어요. 자녀들이 가져갈 건 주고 나머지는 기부하거나 팔았죠. 로스앤젤레스 아파트도 정말 아쉬움 없이 떠났어요. 월 렌트 1,500달러에 시끄럽고 공기도 나쁜 곳에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2023년 5월 드디어 멕시코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과달라하라 공항에 내려서 아이식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는데 정말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70세에 시작하는 새로운 모험이라니 저 자신도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아이식에 도착해서 첫 번째로 찾은 곳은 부동산 중개업소였어요. 미국인이 운영하는 곳이라 영어로 상담받을 수 있었죠. 제가 원하는 조건은 간단했어요. 레이크뷰가 있는 2층 집 정원이 있으면 좋겠고 월 렌트는 800달러 이하. 놀랍게도 이런 조건에 맞는 집이 여러 채나 있었어요. 결국 저는 레이크 체팔라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있는 2층 집을 월 750달러에 렌트했습니다. 2개 침실에 2개 화장실, 넓은 거실과 테라스가 있는 집이었어요. 로스앤젤레스 원룸 아파트 렌트의 절반 가격으로 이런 집에 살 수 있다니 꿈만 같았죠. 더 놀라운 건 일주일에 3번 와서 청소와 빨래를 해주는 메이드 서비스까지 월 150달러에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럭셔리였죠. 처음 한 달은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스페인어를 전혀 모르니까 시장에서 장 보는 것도 어려웠고 멕시코 음식도 입에 맞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다행히 이곳에는 영어를 구사하는 현지인들이 많았고 미국 스타일의 슈퍼마켓도 있어서 점차 적응할 수 있었어요. 가장 큰 도움이 된 건 미국인 은퇴자 커뮤니티였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열리는 커뮤니티 모임에 참석하면서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정보를 나누고 친구가 될 수 있었어요. 대부분 60대 후반에서 80대 분들인데 모두들 활기차게 살고 계셨어요. 한 달쯤 지나니까 일상이 자리 잡혔어요. 아침 7시에 일어나서 테라스에서 커피를 마시며 레이크 체팔라의 일출을 감상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해요. 공기가 맑고 조용해서 새소리와 바람소리만 들려와요. 미국에서는 매일 아침 프리웨이 소음에 시달렸는데 정말 천국 같았죠. 오전에는 마을을 산책하거나 시장에서 장을 봐요. 멕시코 과일과 채소들이 정말 신선하고 맛있어요. 아보카도 5개에 $1, 파인애플 한 통에 $2 정도니까 미국 물가에 비하면 정말 저렴하죠. 점심 먹고 나서는 낮잠을 자거나 독서를 해요. 저녁에는 레이크사이드 산책로를 걸으면서 현지인들과 다른 외국인 은퇴자들을 만나기도 하고요. 일주일에 2번은 골프도 치는데 그린피가 미국의 4분의 1 가격이에요. 무엇보다 좋은 건 스트레스가 없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렌트 인상 걱정, 의료비 걱정, 치안 걱정이 끊이지 않았는데 여기서는 그런 걱정이 전혀 없어요. 집주인도 친절하고 이웃들도 따뜻하게 대해주거든요. 의료 서비스도 생각보다 훌륭해요. 아이식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있는 과달라하라는 멕시코 제2의 도시라서 현대적인 병원들이 많아요. 게다가 의료비가 미국의 10분의 1 수준이에요. 치과 치료비만 해도 미국에서 $1,000 들 일이 여기서는 $100면 되거든요. 한국에서 온 분들도 몇 분 더 만날 수 있었어요. 미국에서 30년, 40년 살다가 은퇴 후 이곳으로 온 분들인데 모두들 진작 왔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말씀하세요. 한 분은 미국에서는 노인이었는데 여기서는 아직 젊은이야라고 농담하시기도 하고요. 가끔 자녀들이 걱정해서 전화를 해요.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혼자서 멕시코에 계셔도 돼요? 하지만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해요. 나는 지금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실제로 그래요.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겼고 정신적으로도 훨씬 평안해졌어요. 미국에서는 매일 생존을 위해 살았다면
여기서는 진짜 삶을 즐기고 있는 느낌이에요. 계산해 보면 정말 놀라워요. 미국에서 월 $1,800 연금으로는 렌트만 내고 나면 $300밖에 남지 않았는데 여기서는 월 $1,200를 써도 $600가 남아요. 그 돈으로 가끔 미국에 자녀들 만나러 가기도 하고 멕시코 국내 여행도 하고 있어요. 지난해에는 캔쿤과 메리다, 오아사카까지 다녀왔어요. 멕시코가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인 줄 몰랐거든요. 특히 마야 문명 유적지들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미국에서 40년 살면서도 이런 여행은 꿈도 꾸지 못했죠. 스페인어도 조금씩 배우고 있어요. 현지 교회에서 영어 스피킹 은퇴자들을 위한 스페인어 클래스를 운영하거든요. 물론 70세에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게 쉽지는 않지만 현지인들과 간단한 대화라도 나눌 수 있게 되니까 훨씬 더 재미있어요. 건강도 좋아졌어요. 미국에서는 고혈압 약을 먹고 있었는데 여기 와서는 스트레스가 없어져서인지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의사도 놀라워했죠. 매일 산책하고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먹고 충분히 잠을 자니까 몸이 저절로 좋아지는 것 같아요. 날씨가 1년 내내 봄가을 같으니까 매일 야외 활동을 할 수 있어요. 미국에서는 겨울이면 집에만 있었는데 여기서는 365일 밖에서 활동할 수 있어요. 정원 가꾸기도 시작했는데 토마토와 고추, 상추 같은 채소들이 1년 내내 잘 자라요. 무엇보다 마음의 평화를 찾은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항상 무언가에 쫓기는 느낌이었는데 여기서는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는 것 같아요. 아침에 서두르지 않아도 되고 저녁에 일찍 잠자리에 들어도 되고요. 이웃들과의 관계도 참 좋아요. 멕시코 사람들은 정말 친절하고 가족적이에요. 제가 혼자 사는 걸 알고 가끔 집에서 만든 음식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무언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 도와줘요. 미국에서는 이웃과 인사도 제대로 못했는데 여기서는 진짜 공동체의 일원이 된 느낌이에요. 미국인 은퇴자 친구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요. 매주 목요일마다 함께 골프를 치고 토요일에는 레이크사이드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해요. 모두들 비슷한 처지의 은퇴자들이라 서로 이해하고 도와주거든요. 가끔 생각해보면 참 신기해요. 70세에 이런 모험을 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주변에서는 다들 위험하다고 무모하다고 말렸는데 지금 보면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물론 모든 게 완벽하지는 않아요. 가끔 자녀들이 그립고 한국 음식이 먹고 싶을 때도 있어요. 인터넷 속도가 미국만큼 빠르지 않아서 화상통화할 때 좀 불편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런 작은 불편함들은 얻는 것에 비하면 정말 사소해요. 요즘 멕시코 정부에서 은퇴자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더 확대하고 있어요.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나팜 카드라는 할인 카드가 있는데 대중교통, 레스토랑, 의료 서비스까지 5%에서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어요. 이런 혜택들을 보면 정말 은퇴자들을 환영하는 나라라는 걸 느껴요. 최근에는 영주권 신청도 준비하고 있어요. 4년간 임시 거주 비자로 살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거든요. 영주권을 받으면 멕시코에서 완전히 정착할 수 있고 소셜 시큐리티 연금도 계속 받을 수 있어요.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한국의 은퇴자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시도를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물론 신중하게 계획하고 준비해야 하지만 용기를 내서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어요. 특히 소셜 시큐리티 연금이나 미국 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이라면 진지하게 고려해 볼 만해요. 미국에서 빠듯하게 살 돈으로 멕시코에서는 훨씬 여유롭고 풍요롭게 살 수 있거든요. 물론 언어와 문화의 차이, 의료 시스템의 차이 등 고려해야 할 것들이 많아요. 하지만 레이크 채팔라 같은 곳은 이미 수만 명의 미국, 캐나다 은퇴자들이 정착해 살고 있어서 인프라가 정말 잘 갖춰져 있어요. 저처럼 혼자 사는 분들에게는 특히 추천하고 싶어요. 미국에서 혼자 사는 건 정말 외롭고 힘들었는데 여기서는 언제든 만날 수 있는 친구들이 있고 따뜻한 커뮤니티가 있거든요. 앞으로의 계획은 간단해요.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이곳에서 계속 살면서 남은 인생을 즐기고 싶어요. 스페인어도 더 배우고 멕시코 곳곳을 더 여행하고 새로운 취미도 찾아보고요. 가끔 미국에 있는 자녀들이 아버지 언제 돌아오실 거예요? 라고 물어봐요. 하지만 저는 이제 돌아갈 생각이 없어요. 이곳이 제 진짜 집이 된 것 같거든요. 오늘도 레이크 채팔라의 석양을 바라보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70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도 용기를 내서 새로운 도전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7세가 된 박철수라고 합니다.
미국에 온 지 벌써 35년이 되었는데요. 오늘은 제가 매년 겪고 있는 세금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젊을 때는 세금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어요. WSE 받아서 간단히 신고하면 끝이었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여러 가지 수입원이 생기면서 세금 신고가 점점 복잡해지더라고요. 지금은 매년 CPA한테 $2,000씩 내면서 세금 보고를 맡기고 있는데 이게 정말 큰 부담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복잡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1992년에 미국에 왔을 때만 해도 저는 단순한 직장인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일하다가 미국 진출하는 회사를 따라온 거였거든요. 처음 10년 정도는 정말 단순했어요. 회사에서 주는 W에서의 하나로 세금 보고 끝이었으니까요. 터보텍스나 HR블록 같은 데서 $200 정도 내면 끝났죠. 그런데 2005년 즈음부터 상황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부동산 투자를 시작한 거였습니다. 한인타운 근처에 작은 콘도 하나를 사서 렌트를 주기 시작했는데 이게 스케줄이라는 복잡한 양식을 작성해야 하더라고요. 임대 수입은 물론이고 감가상각비, 수리비, 관리비 같은 걸 다 계산해서 넣어야 했어요. 두 번째는 2010년에 작은 비즈니스를 시작한 거였어요. 회사에서 얼리 리타이어먼트 PACKA 그래미를 받고 나와서 한인들 상대로 자동차 정비소를 차렸거든요. 이것도 스케줄시로 사업소득을 신고해야 하는데 정말 복잡했어요. 매출 원가, 각종 비용들을 다 정리해야 하고 자영업자 세금도 따로 내야 하고요. 세 번째는 한국에 있는 자산들 때문이었어요. 2015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한국에 있는 아파트 하나를 상속받았는데 이게 정말 골치 아픈 일의 시작이었어요. 미국에서는 전 세계 모든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아파트 임대료도 신고해야 하고 한국에서 낸 세금은 또 외국 납부세액 공제라는 걸로 처리해야 하고요. 그런데 가장 복잡한 건 FATCA랑 FBAR라는 거였어요. 해외 금융 계좌 신고라고 하는데 한국에 있는 은행 계좌가 $10,000가 넘으면 신고해야 한다는 거예요. 계좌 번호, 최고 잔액, 이자, 소득 같은 걸 다 신고해야 하는데 이걸 놓치면 벌금이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2018년부터는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소셜 시큐리티를 받기 시작하면서 소셜 시큐리티 소득에 대한 세금 계산이 들어간 거예요. 소셜 시큐리티는 다른 소득에 따라서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고 안 내도 될 수도 있는데 이 계산이 또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2015년부터는 CPA를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한인 CPA한테 갔는데 $1,200 정도 받더라고요.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생각했는데 해가 갈수록 비용이 올라가는 거예요. 2020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새로운 양식들이 생겼어요. PPP 론을 받았다가 프로그램 IVNESS 받는 것도 신고해야 하고 스티뮬러스 체크 관련해서도 추가 계산이 들어가고요. 그 해에는 $1,800를 냈어요. 그리고 작년부터는 아예 $2,000를 넘어섰어요. 왜냐하면 한국에 있는 아파트를 팔았거든요. 한국에서는 양도소득세를 내고 미국에서도 캐피털 그램 AIN으로 신고해야 하는데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계산이 정말 복잡했어요. CPA가 한국 세무사랑도 연락해 가면서 계산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제 세금 보고에 들어가는 양식만 해도 1040, 스케줄 A, B, C, D, E, 폼 8938, FBAR, 폼 1116 같은 게 한 10개가 넘어요. 일반 사람들은 1040 메인 폼 하나면 끝나는데 저는 이렇게 복잡한 거예요. 특히 제일 짜증나는 게 한국 자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에요. 한국 은행에서 받는 서류들은 다 한국어로 되어 있으니까 CPA가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도 해줘야 하고요. 한국 세법이랑 미국 세법이 달라서 중간에 조정할 게 많다고 해요.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전세 보증금을 받았을 때 소득으로 안 치는데 미국에서는 이자 없는 대출을 받은 거로 봐서 임프유티드 인트러스트라는 걸 계산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걸 누가 알겠어요? 그리고 매년 세법이 바뀌어서 새로운 계산들이 추가돼요. 작년에는 CRYPTOCURRENCY 관련해서도 질문이 추가됐고 올해는 또 뭔가 바뀔 거라고 하더라고요. CPA 비용이 매년 오르는 것도 정말 부담스러워요. 2015년에 $1,200였던 게 지금은 $2,000예요. 거의 10년 만에 70% 가까이 오른 거죠. CPA가 하는 말이 제 케이스가 복잡해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특히 한국 자산 관련해서는 별도로 한국 세무사랑도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올해는 특히 더 복잡해졌어요. 작년에 정비소를 아들한테 넘겨주면서 그램 IFT 텍스 문제가 생겼거든요.
비즈니스 가치 평가도 받아야 하고 그램 IFT 텍스 리턴도 따로 내야 하고요. CPA가 이것까지 처리하려면 추가로 $500는 더 받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렇게 복잡한 상황에 처한 게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살아왔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직장만 다녔으면 이렇게 복잡하지 않았겠죠. 부동산 투자도 하고 비즈니스도 운영하고 한국과도 연결되어 있고 자녀들한테 자산을 물려주기도 하고요. 그런데 정말 답답한 건 이 모든 게 너무 복잡하다는 거예요. 한국에 살았으면 이렇게 복잡하지 않았을 텐데요. 한국은 국세청에서 미리 계산해서 알려주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모든 걸 개인이 다 계산해서 신고해야 하니까 결국 전문가한테 맡길 수밖에 없어요. 특히 저희 같은 1세대 이민자들은 더 어려워요. 영어도 완벽하지 않은데 세법까지 완벽하게 이해하기는 불가능하거든요. 실수했다가 IRS한테 걸리면 벌금도 무섭고요. 그리고 CPA들도 다 똑같지가 않아요. 처음에 갔던 CPA는 한국 자산 문제를 잘 몰라서 실수를 했더라고요. 나중에 다른 CPA한테 가서 확인해 보니까 몇 년 동안 신고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멘디드 리턴을 몇 개 내야 했어요. 그때도 비용이 추가로 들었고요. 지금 다니는 CPA는 한국계 미국인이라서 한국 사정을 잘 아는 편이에요. 그래도 매번 새로운 문제가 생기면 연구를 해야 한다고 해요. 특히 한미 조세협정 같은 건 전문가들도 해석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가끔은 한국으로 돌아갈까 생각도 해요. 한국에 있으면 이렇게 복잡한 세금 문제는 없을 테니까요. 그런데 자녀들이 다 여기 있고 메디케어도 받고 있고 소셜시큐리티도 받고 있어서 쉽게 떠날 수가 없어요. 올해 소셜시큐리티는 월 $2,800 정도 받고 있고 아내도 $1,200 정도 받아요. 여기에 임대소득이랑 401k에서 나오는 소득까지 합치면 꽤 복잡해져요. 소셜시큐리티는 다른 소득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니까 매년 계산이 달라져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메더케어 파트 B 프리미엄도 소득에 따라서 더 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세금 계산에 영향을 줘서 더 복잡해졌어요. 가끔 주변 한인분들 보면 부러워요. 직장만 다니다가 은퇴하신 분들은 세금이 간단하거든요. 더블유에서의 하나 소셜시큐리티 401k 정도면 끝이에요. 온라인으로 직접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런데 저는 사업도 했고 부동산 투자도 했고 한국과도 연결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복잡해진 거예요. 그리고 한번 복잡해지면 계속 복잡해져요. 예를 들어 한국 아파트를 팔았는데 그 돈으로 또 다른 투자를 했으면 그것도 또 신고해야 하거든요. 요즘은 CPA를 바꿀까도 생각해 보는데 어디 가나 비슷할 것 같아요. 제 상황이 복잡한 게 문제지 CPA 탓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미 몇 년 동안 함께 일한 CPA라서 제 상황을 잘 아니까 바꾸면 또 처음부터 설명해야 하고 더 비용이 들 수도 있어요. 내년에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예정이에요. 아내랑 저랑 둘 다 70세반이 되면 401k에서 RMD라는 걸 받아야 한다고 해요.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이라고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거예요. 이것도 세금 계산을 더 복잡하게 만들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도 신청할까 고민 중인데 이것도 받으면 미국에서 세금 문제가 생긴다고 해요. 한미 조세협정 때문에 이중과세는 피할 수 있다고 하는데 계산이 또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사실 가장 걱정되는 건 제가 나이가 들어서 이런 복잡한 일들을 처리하기 어려워질 때예요. 지금은 CPA가 처리해주니까 괜찮지만 나중에 치매라도 오면 어떻게 하나 싶어요. 자녀들도 이런 복잡한 세금 문제는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자산을 좀 더 단순화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복잡한 투자는 정리하고 한국 자산도 처분할까 고민 중이에요. 나이 들어서는 단순한 게 최고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또 막상 정리하려고 하면 세금 문제가 또 생겨요. 자산을 팔면 캐피털 그램 AIN 텍스를 내야 하고 자녀들한테 주면 그램 IFT 텍스 문제가 생기고요. 정말 복잡한 문제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요. 이런 상황에서 매년 $2,000씩 CPA비를 내는 것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전문가한테 맡기지 않으면 실수할 가능성이 너무 크거든요. IRS 오디시라도 받으면 그때 드는 비용이 훨씬 클 거예요. 그래도 한 가지 다행인 건 미국에서 이렇게 복잡한 세금을 낼 정도로 성공적으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한국에 있었으면 이 정도 자산을 모으기 어려웠을 거예요. 미국의 기회를 잘 활용해서 부동산도 투자하고 비즈니스도 운영했으니까요. 그리고 복잡하긴 하지만 미국 세법은 그래도 공정한 편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소득을 신고하는 대신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도 많거든요.
비즈니스 비용, 감가상각, 외국 납부세액 공제 같은 것들로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어요. 한국에 계신 분들은 이런 복잡함을 모르실 거예요. 미국 거주 한인들, 특히 1세대 분들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특히 한국과 연결된 자산이 있으시면 더 복잡하실 거고요. 제 조언은 절대 혼자서 처리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복잡한 상황이면 반드시 전문가한테 맡기세요. 비용이 아깝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수했을 때 드는 비용이 훨씬 클 거예요. 그리고 CPA를 선택할 때는 한국 자산이나 이중국적 문제를 잘 아는 사람을 찾으세요. 일반적인 미국 세법만 아는 CPA로는 부족해요. 특히 한미 조세협정이나 FATCA 같은 걸 잘 아는 전문가여야 해요.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세금 보고를 해주는 서비스들이 많이 생겼어요. 한국에 있는 회계법인에서도 미국 세금 보고 서비스를 해주더라고요. 비용도 조금 더 싸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 안 해봤어요. 오랫동안 함께 일한 CPA가 있어서요. 내년에는 좀 더 단순화를 시도해 볼 생각이에요. 복잡한 투자는 정리하고 한국 자산도 가능하면 처분해서 세금 문제를 줄여보려고요. 나이가 들수록 단순한 게 최고라는 걸 요즘 많이 느껴요. 그래도 미국에서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한국에 있었으면 이 정도 자산을 모으기 어려웠을 거고 자녀들 교육도 이렇게 시킬 수 없었을 거예요. 복잡한 세금 문제는 성공의 달콤한 부담이라고 생각하려고 해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복잡한 세금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3세가 된 김철수라고 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것이 참 부끄럽고 또 아프지만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분들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 용기를 내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년 전인 2022년 저는 45년간 살았던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떠나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제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 시민권을 포기한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차근차근 들려드리겠습니다. 젊은 시절의 아메리칸 드림. 1977년 제가 28세였을 때 가족과 함께 미국 땅을 밟았습니다. 그때는 정말 한 푼도 없었습니다. 손에 든 것이라고는 어학사전 하나와 한국에서 번 돈 2,000달러가 전부였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습니다. 영어도 서툴고 미국 문화도 낯설고 무엇보다 일자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야간 영어학교에 다니면서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아내는 남의 집 청소를 하면서 생계를 도왔고 우리 부부는 정말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우리 아이들만큼은 좋은 교육을 받게 해주자는 일념으로 말이에요. 5년이 지나서 영주권을 받았고 10년 후인 1987년에는 드디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때 선서식장에서 성조기에 대고 손을 올리며 충성 서약을 할 때의 그 뭉클함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정말 미국 사람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미국에서의 성공적인 삶. 시민권을 받은 후 삶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선 취업의 기회가 넓어졌어요. 정부 기관에서도 일할 수 있게 되었고 더 안정적인 직장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서 공무원으로 일하게 되었고 아내는 한인 노인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했습니다. 자녀들 교육도 잘 시켰습니다. 큰아들은 LA 의대를 나와서 지금 심장내과 의사로 일하고 있고 둘째 딸은 변호사가 되어 법무법인을 운영하고 있어요. 막내 아들은 실리콘밸리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35년을 일하면서 소셜 시큐리티에도 충실히 납부했고 401k 연금도 꾸준히 적립했습니다. 은퇴할 즈음에는 로스앤젤레스의 집도 한 채 장만했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한국으로의 귀국 결심. 그런데 2019년 아내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졸 중이었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한쪽 몸이 마비가 와서 거동이 불편해졌습니다. 그때부터 아내가 자주 이런 말을 했어요. 여보, 우리 이제 나이도 많고 아이들도 다 컸으니 고향으로 돌아가서 살면 어떨까요? 한국 의료비도 미국보다 훨씬 저렴하고 친구들도 있고. 처음에는 별로 내키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이제 제 고향 같았거든요. 하지만 아내의 건강 때문에 점점 마음이 기울어졌어요. 결정적인 계기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었습니다. 아이들과도 만나기 어려워지고 외출도 자유롭지 못하니까 갑자기 외로움이 밀려왔어요.
한국에 있는 형제들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고향이 그립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시민권 포기의 결정. 2021년 말 아내와 함께 한국으로 영구 귀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큰 실수를 했어요. 한국 영사관에서 상담을 받을 때 담당자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65세 이상이시면 복수국적이 가능하긴 한데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려요. 그리고 한국에서 계속 살 거라면 굳이 미국 시민권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때 저는 성급하게 판단했습니다. 어차피 미국에 다시 돌아올 일도 없을 것 같고 복잡한 절차 받느니 그냥 포기하고 가자고 생각한 거예요. 2022년 3월 한국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시민권 포기 절차를 밟았습니다. 포기 비용만 $2,350였어요. 6개월간의 심사를 거쳐 2022년 9월에 정식으로 시민권 상실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 2022년 10월 드디어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45년 만에 고향이었어요.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의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전세로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미국에서 받는 연금이 월 $1,800 정도 되니까 한국 돈으로 230만 원 정도였어요. 한국에서는 충분히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좋았어요. 한국 친구들과 만나서 옛날 이야기도 하고 맛있는 한국 음식도 마음껏 먹고 지하철도 무료로 타고 다니니까 정말 천국 같았습니다. 첫 번째 문제, 연금 수령의 어려움. 그런데 몇 달 지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문제는 미국 연금 받기가 생각보다 복잡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시민권을 포기했어도 소셜 시큐리티는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한국 계좌로 직접 송금 받으려면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했어요. 게다가 30%의 세금이 원천 징수되더라고요. 401k 연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년 미국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데 한국에 있으니까 세무사를 구하기도 어렵고 비용도 만만치 않았어요. 두 번째 문제, 의료보험의 공백. 더 큰 문제는 의료보험이었습니다. 시민권을 포기하면서 메디케어도 자동으로 끊어진 거예요. 한국 건강보험은 6개월 후에 가입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사이에 만약 큰 병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지 불안했습니다. 다행히 큰 병은 없었지만 아내의 재활치료나 재정기검진 등으로 병원에 갈 때마다 전액 본인 부담이었어요. 몇 번 응급실에 갔는데 한 번에 50만 원 넘게 나오더라고요. 세 번째 문제, 자녀들과의 거리감. 가장 마음 아픈 것은 아이들과의 관계였습니다. 처음에는 부모가 한국에 왔다고 좋아하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연락 빈도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특히 큰아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 정말 시민권까지 포기하고 오실 필요가 있었나요? 나중에 다시 미국에 오고 싶으셔도 이제 어려워진 거 아시죠? 그제야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미국에서 살고 있고 손주들도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있는데 제가 시민권을 포기한 바람에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네 번째 문제, 예상치 못한 한국 생활의 어려움. 한국 생활도 생각만큼 쉽지 않았습니다. 45년 만에 돌아온 한국은 너무 많이 변해 있었어요. 우선 디지털 시스템에 적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병원 예약도 앱으로 해야 하고 음식 주문도 키오스크로 해야 하고 은행 업무도 인터넷 뱅킹으로 해야 하는데 70대 노인에게는 정말 어려웠어요. 교통비는 무료였지만 지하철역 계단이 너무 많아서 아내가 다니기 힘들어했어요. 엘리베이터가 있는 역도 많지 않고 있어도 고장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노인을 대하는 사회 분위기도 미국과 달랐어요. 미국에서는 나이가 들어도 시니어로서 존중받는 느낌이었는데 한국에서는 왠지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다섯 번째 문제, 경제적 어려움. 가장 큰 타격은 경제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월 230만 원이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우선 주거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전세 2억에 살고 있는데 2년마다 계약 갱신할 때마다 집값이 오르니까 불안했어요. 월세로 바꾸자니 월 120만 원 넘게 나오더라고요. 의료비도 예상보다 많이 들었습니다. 아내 재활치료비, 제 당뇨약과 정기검진비 등등 한 달에 50만 원 가까이 나갔어요. 그리고 물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특히 외식비는 미국과 비교해도 별로 저렴하지 않더라고요. 생활비 전체로 보면 월 200만 원은 써야 겨우 살만했습니다. 결정적 깨달음, 복수국적의 소중함. 결정적으로 후회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2023년 말 큰아들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당연히 참석하고 싶었지만 미국 비자를 받아야 했습니다. 관광비자 신청을 했는데 면접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왜 시민권을 포기했습니까? 다시 미국에 정착할 의도는 없습니까? 결국 비자는 나왔지만 3개월짜리 단기 비자였어요. 아들 결혼식에 참석하고 손주도 보고 싶었지만 2주 정도만 머물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때 옆자리에 앉은 70대 한인 할머니가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65세에 복수국적 받아서 미국 한국 자유롭게 다녀요. 연금도 그대로 받고 메디케어도 유지하고 한국 건강보험도 가입했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땅이 꺼지는 느낌이었어요. 내가 왜 그렇게 성급하게 시민권을 포기했을까? 전문가 상담을 통한 후에 극대화. 한국에 돌아와서 이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변호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65세 이상은 복수국적이 가능합니다. 절차가 복잡하긴 하지만 7개월에서 8개월 정도면 완료됩니다. 그러면 한국 국적을 회복하면서도 미국 시민권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한국 여권을 쓰고 미국에서는 미국 여권을 쓰면 되거든요. 그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겠네요? 라고 물어봤더니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시민권을 포기하셨으니까 이제는 일반 외국인과 똑같습니다. 다시 시민권을 받으려면 영주권부터 새로 신청해야 해요. 자녀분들이 초청해 주시면 가능하긴 하지만 지금 미국 이민 대기자가 많아서 몇 년은 걸릴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정말 한숨이 나왔어요. 45년간 쌓아온 모든 권리를 한순간에 성급한 판단으로 날려버린 거예요. 소셜 시큐리티와 메디케어의 중요성 재인식. 더 큰 문제는 메디케어였습니다. 시민권을 포기하면서 메디케어도 자동으로 끊어졌는데 나중에 시민권을 다시 받는다고 해도 메디케어는 새로 가입해야 한답니다. 그런데 늦게 가입하면 평생 페널티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미국에서 치료받고 싶어도 이제 전액 본인 부담이네요? 라고 물어보니 변호사가 그렇다고 했습니다. 소셜 시큐리티는 다행히 계속 받을 수 있다고 했지만 30% 세금이 원천 징수되니까 실제로 받는 금액은 한 달에 $1260 정도였어요. 한국 돈으로 16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아내의 건강 악화와 의료비 부담. 2024년 초 아내 건강이 더 나빠졌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녀야 했어요. 한국 건강보험이 있어서 치료비 부담은 줄었지만 그래도 한 달에 30만 원 넘게 나왔습니다. 특히 아내가 좋아하는 물리치료나 한방치료는 비급여 항목이 많아서 비용이 만만치 않았어요. 그러다가 아내가 갑자기 이런 말을 했어요. 여보, 미국에 있었으면 메디케어로 이런 치료들을 다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미어졌어요. 아내 건강 때문에 한국에 왔는데 오히려 의료비 부담이 더 커진 것 같았거든요. 자녀들과의 관계 악화. 가장 마음 아픈 것은 아이들과의 관계였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씩 화상통화를 했는데 점점 연락이 뜸해졌어요. 2024년 여름 둘째 딸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저희에게는 3번째 손주였어요. 당연히 보러 가고 싶었지만 또 복잡한 비자 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 큰아들이 전화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 시민권이 있었으면 그냥 오시면 됐을 텐데. 이제 와보시려면 매번 비자 받느라 몇 주씩 걸리잖아요.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손주 얼굴 한번 보는 것도 이렇게 어려워진 거예요. 경제적 압박과 미래에 대한 불안. 2024년 하반기부터는 경제적으로도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한국 물가가 계속 올랐는데 미국 연금은 그대로였거든요. 특히 전세금 문제가 심각했어요. 2년 계약이 만료되는데 집주인이 3억으로 올려달라고 하더라고요. 5천만 원을 더 내거나 아니면 월세로 바꿔야 했습니다. 월세로 바꾸면 매월 150만 원이 나가는데 연금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웠어요. 그렇다고 5천만 원을 더 낼 여유도 없었고요. 친구들과의 격차감. 더 힘들었던 것은 한국에서 만난 친구들과의 격차감이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나이의 친구들은 대부분 자기 집이 있었고 자녀들이 한국에서 성공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어요. 반면 저는 전세살이에 자녀들은 모두 미국에 있고 경제적으로도 빠듯한 상황이었습니다. 친구들과 만나서 밥 한 번 먹는 것도 부담스러워졌어요. 어떤 친구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철수야, 너는 왜 시민권까지 포기하고 왔어? 나라면 복수국적 받아서 양쪽에서 혜택 다 받았을 텐데.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후회스러웠어요.
건강 문제와 의료 시스템의 한계. 2024년 말 제가 갑자기 가슴 통증을 느꼈습니다. 응급실에 갔더니 협심증 초기 증상이라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국 의료진은 실력이 뛰어나고 친절했지만 아무래도 미국에서 45년간 다니던 주치의와는 달랐어요. 병력을 새로 설명해야 하고 과거 치료 기록도 따로 없으니까 불편했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에 있었으면 45년간 다니던 주치의가 있고 메디케어로 비용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었을 텐데. 가장 후회되는 한 가지.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들려드렸지만 제가 가장 후회하는 한 가지는 바로 충분한 정보 없이 성급하게 결정한 것입니다. 65세 이상은 복수국적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절대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복잡한 절차라고 해봤자 7개월에서 8개월이면 되는 건데 그 정도는 충분히 기다릴 수 있었거든요. 복수국적이 있었다면 미국과 한국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었을 것. 소셜 시큐리티를 세금 없이 전액 받을 수 있었을 것. 메디케어를 유지해서 의료비 걱정 없이 살 수 있었을 것. 자녀들과 손주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었을 것. 한국 건강보험도 가입해서 양쪽 혜택을 다 누릴 수 있었을 것. 현재 상황과 미래 계획.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큰아들이 저희를 초청해서 영주권 신청을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지금 대기자가 많아서 최소 3년은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 3년 동안 저희는 한국에서 계속 살아야 해요. 경제적으로는 빠듯하지만 그래도 버텨야죠. 아내 건강도 관리해야 하고요. 다행히 올해부터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월 32만 원 정도인데 그나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가끔 용돈을 보내주기도 해요. 후배들에게 드리는 조언.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특히 미국에서 오래 사신 65세 이상 한인 동포 여러분께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성급하게 시민권을 포기하지 마세요. 복수국적 절차가 복잡하다고 해서 겁내지 마세요. 7개월에서 8개월이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 기간 동안 미국에 머물면서 천천히 준비하시면 됩니다. 복수국적을 받으면 양쪽 국가의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오갈 수 있어서 가족과 더 가까이 지낼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훨씬 안정적입니다. 의료 혜택도 양쪽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복수국적 신청 절차.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드리면 한국에 입국해서 거소 등록을 합니다. 국적상실 신고와 국적회복 신청을 동시에 합니다. 7개월에서 8개월 정도 기다립니다. 국적회복 허가가 나면 1년 이내에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합니다. 주민등록을 하고 한국 여권을 발급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 시민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한국에서는 한국 여권을 써야 하고 미국에서는 미국 여권을 써야 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만약 아직 65세가 되지 않으셨다면 65세까지 기다리세요. 그리고 65세가 되면 복수국적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시민권을 포기하신 분들도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자녀분들이 초청해 주시면 다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어요.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의 소중함. 이번 일을 겪으면서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은 가족의 소중함입니다. 아무리 고향이 그립고 한국 생활이 편하다고 해도 자녀들과 손주들과 떨어져 사는 것만큼 힘든 일은 없더라고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가족이 더 소중해집니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도 줄어들고 그럴 때 가족이 곁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자녀들이 모두 미국에 있으니까 복수국적을 받아서 자유롭게 오갔어야 했는데 그런 선택권을 스스로 포기해버린 거예요. 경제적 현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제적 현실입니다. 한국 물가가 예전보다 많이 올랐어요. 특히 주거비나 의료비는 생각보다 만만치 않습니다. 미국 연금만으로 한국에서 여유롭게 살기는 쉽지 않아요. 특히 전세금 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2년마다 계약 갱신할 때마다 불안하고 집값이 계속 오르니까 부담이 큽니다. 만약 복수국적이 있었다면 한국에서 살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미국으로 다시 가서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지금은 그런 선택권이 없어요. 의료 시스템의 차이. 의료 시스템도 생각해 볼 점이 많습니다. 한국 의료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건강보험도 잘 되어 있어요. 하지만 45년간
미국에서 쌓아온 의료 기록이나 주치의와의 관계는 대체할 수 없더라고요. 특히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해요. 새로운 병원, 새로운 의사에게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고 과거 치료 기록을 새로 만드는 것도 번거롭습니다. 메디케어의 경우 한번 끊어지면 나중에 다시 가입할 때 페널티가 있어요. 이런 부분도 미리 알아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적응의 어려움. 45년 만에 돌아온 한국은 정말 많이 변해 있었어요. 특히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어서 70대 노인이 적응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병원 예약, 음식 주문, 은행 업무, 교통카드 충전 등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이 디지털화되어 있어요. 젊은 분들은 금방 적응하시겠지만 저희 같은 노인층에게는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사회 분위기도 예전과 달랐어요. 미국에서는 나이가 들어도 시니어로서 존중받는 느낌이었는데 한국에서는 왠지 눈치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문화적 차이와 정체성 혼란. 45년간 미국에서 살면서 어느 정도 미국 문화에 적응했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 문화적 혼란이 생기더라고요.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개인주의 문화에 익숙해져서 남의 일에 간섭하지 않는 것이 예의였는데 한국에서는 관심과 간섭이 정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지더라고요. 또 연령대별 위계 문화도 낯설었어요. 미국에서는 나이와 상관없이 평등하게 대화하는 것이 자연스러웠는데 한국에서는 나이에 따른 서열이 뚜렷하더라고요. 이런 문화적 차이들이 생각보다 스트레스가 되었어요. 내가 한국 사람인데 왜 이렇게 적응이 안 될까? 라는 생각도 들고 때로는 정체성 혼란도 겪었습니다. 자녀들의 입장에서 본 부모의 선택. 아이들과 솔직한 대화를 나눠보니 아이들도 저희 결정을 이해하기 어려워했어요. 큰아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빠, 엄마 건강 때문에 한국에 가서 치료받고 싶으시다면 이해해요. 하지만 왜 시민권까지 포기하셨어요? 복수국적 받으시면 자유롭게 오갔을 수 있었잖아요. 둘째 딸은 더 직설적이었어요. 아빠, 우리가 모두 미국에 있는데 아빠, 엄마만 한국에 계시면 가족이 떨어져 사는 거예요. 명절이나 생일 때마다 비자 받느라 복잡하고 응급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막내 아들은 경제적 측면을 걱정했어요. 아빠, 미국에서는 메디케어도 있고 소셜 시큐리티도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생활비가 더 많이 들 것 같은데요. 아이들 말을 들으니 정말 제가 성급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족 전체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하고 당장의 감정만으로 결정한 것 같았습니다. 손주들과의 소원해진 관계. 가장 마음 아픈 것은 손주들과의 관계입니다. 미국에 있을 때는 매주 한 번씩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는 1년에 한 번 보기도 어려워졌어요. 첫째 손주는 올해 중학교에 들어갔는데 화상통화를 해도 할아버지 할머니보다는 친구들과 노는 것이 더 재미있어 보이더라고요. 당연한 일이지만 그래도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둘째 손주는 아직 어린데 저희 얼굴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화상통화를 해도 어색해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누구예요? 라고 물어보기도 해요. 셋째 손주는 작년에 태어났는데 아직 한 번밖에 못 봤어요. 코로나19도 있었고 비자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자주 갈 수가 없었거든요. 후회의 순간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후회하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미국 뉴스를 볼 때 나도 아직 미국 시민이었다면 저 소식들이 남의 일 같지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녀들과 전화 통화를 할 때 언제 또 올 거예요? 라는 질문을 받으면 비자 때문에 아직 모르겠다고 답할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메디케어가 있었다면 이 검사도 부담 없이 받을 수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요. 친구들과 만날 때 다들 미국과 한국을 자유롭게 오간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나만 바보같이 시민권을 포기했구나라는 생각에 우울해집니다. 아내의 마음. 아내도 많이 힘들어합니다. 처음에는 고향에 돌아왔다고 좋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아이들과 손주들이 그리워지더라고요. 특히 아내는 손주들을 많이 그리워해요. 미국에 있을 때는 매주 손주들과 만나서 밥도 해주고 책도 읽어주고 정말 행복했는데 이제는 화상통화로만 봐야 하니까 너무 아쉽다고 자주 말해요. 그리고 아내도 미국 의료 시스템을 그리워합니다. 미국에서는 물리치료도 메디케어로 받을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비급여라서 부담스럽다고 하더라고요. 가끔 아내가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여보, 우리가 너무 성급했나? 복수국적 받아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살 걸 그랬나?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아내 건강 때문에 한국에 왔는데 오히려 아내가 더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요.
현실적 대안 모색.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일단 큰아들이 저희를 초청해서 영주권 신청을 도와주기로 했어요. 가족 초청 이민이라서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언젠가는 다시 미국에 갈 수 있을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한국에서 최대한 경제적으로 절약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바꿔서 보증금 부담을 줄이고 생활비도 최대한 아껴 쓰고 있어요.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관리에도 더 신경 쓰고 있습니다. 정기 운동도 하고 식단 관리도 하고 예방 차원에서 건강검진도 빠짐없이 받고 있어요. 아이들과의 연락도 더 자주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화상통화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손주들 생일이나 특별한 날에는 선물도 보내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 비록 지금은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언젠가는 다시 영주권을 받아서 미국에 갈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때는 더 이상 복수국적은 어렵겠지만 적어도 자녀들과 손주들 가까이에서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미국 의료 시스템의 혜택도 다시 받을 수 있을 거고요. 한국에서의 경험도 완전히 나쁜 것만은 아니었어요. 오랜 친구들과 다시 만날 수 있었고 한국 문화도 다시 경험할 수 있었고 한국 의료진의 실력도 직접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가족의 소중함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복수국적의 중요성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고요. 마지막 당부.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창피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저와 같은 실수를 하시는 분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65세 이상이시면 반드시 복수국적을 신청하세요. 절차가 복잡하다고 겁내지 마시고 시간이 걸린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7개월에서 8개월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족과 떨어져 사는 것의 어려움을 꼭 고려하세요. 특히 자녀들이 미국에 있으시다면 복수국적이 정말 중요합니다. 경제적 현실도 냉정하게 계산해 보세요. 한국 물가가 예전만큼 저렴하지 않아요. 특히 주거비, 의료비는 생각보다 많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충분한 정보를 수집한 후에 결정하세요. 저처럼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시고 이민 전문가나 경험자들과 충분히 상담한 후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실수가 여러분에게는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4세가 된 박영수라고 합니다. 지난해 11월에 미국에서 40년을 살다가 한국으로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왜 미국을 떠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한국에서 살면서 미국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1984년 제가 34세 때 가족과 함께 미국 땅을 밟았습니다. 당시 한국은 아직 군사정권이었고 경제적으로도 지금만큼 발달하지 않았을 때였죠. 저는 서울에서 고등학교 영어 교사를 하고 있었는데 아내와 함께 아이들에게 더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이민을 결심했습니다. 미국으로 가는 길은 생각보다 험난했습니다. 한국에서 받던 월급으로는 도저히 미국에서 생활할 수 없었거든요. 처음 몇 년간은 정말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습니다. 영어 교사를 했다지만 일상 영어와 학교 영어는 완전히 달랐고 미국 사람들이 빠르게 말하는 영어는 반도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아내는 한국에서 간호사 자격증이 있었지만 미국에서는 인정받지 못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교사 경력이 무용지물이 되어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에서 소규모 수입업체에 취직했어요. 한국 상품을 미국에 들여와 파는 일이었는데 월급은 $800 정도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적은 돈이었지만 그때는 그마저도 감사했어요. 아이들 교육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당시 중학교 2학년, 둘째 딸은 초등학교 5학년이었는데 처음에는 언어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어요. 하지만 점차 적응하면서 미국 교육 시스템의 장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처럼 무조건 암기만 하는 게 아니라 토론하고 발표하고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교육이었거든요. 5년 정도 지나니까 생활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인 수입업체에서 영업부장까지 올라갔고 아내도 간호사 자격증을 다시 따서 병원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도 완전히 미국 생활에 적응해서 성적도 좋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습니다. 1990년대 들어서면서 저희 가정에도 진짜 미국식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주말이면 가족끼리 캠핑도 가고 아이들 스포츠 경기도 보러 다니고 추수감사절이나 크리스마스 때는 이웃들과 파티도 했습니다.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2000년대 초반 저는 독립해서 작은 무역회사를 차렸습니다.
한국의 전자제품과 화장품을 미국으로 수입하는 사업이었는데 한류 붐이 일기 시작하면서 사업이 꽤 잘 됐어요. 아들은 UCLA에서 경영학을 전공했고 딸은 USC에서 간호학을 공부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꿈꿨던 것들이 모두 이루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외로움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각자의 길을 가면서부터였어요. 아들은 뉴욕에서 투자회사에 취직했고 딸은 결혼해서 시애틀로 이사 갔습니다. 갑자기 로스앤젤레스의 아내와 둘만 남게 되었죠. 2010년경부터 본격적으로 나이가 든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혈압약을 먹기 시작했고 당뇨 전 단계라는 진단도 받았어요. 미국의 의료 시스템은 분명히 좋습니다. 최신 장비도 많고 의사들 실력도 훌륭하죠. 하지만 뭔가 차가운 느낌이 들었어요. 환자를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기보다는 치료해야 할 대상으로만 보는 것 같았거든요. 2015년에 은퇴를 했습니다. 사업을 접고 소셜 시큐리티와 그동안 모아둔 401k로 생활하기 시작했어요. 부부가 합쳐서 월 3,200달러 정도 받았으니 나쁘지 않은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의 삶이 생각보다 외로웠어요. 직장 동료들과도 연락이 뜸해지고 한인 커뮤니티 활동도 예전만큼 활발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언어의 벽이 다시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병원에 가면 의사가 설명하는 의학 용어를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웠고 보험 처리 과정도 복잡했습니다. 2018년에 아내가 유방암 진단을 받았어요. 메디케어와 추가 보험이 있어서 치료비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지만 치료 과정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수술부터 항암 치료까지 1년 넘게 병원을 다녔는데 그때마다 복잡한 서류 작업과 보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했어요. 다행히 아내는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 부부는 많이 지쳤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의료진과의 소통이 어려워지고 혼자서는 병원 시스템을 이해하기 힘들다는 걸 깨달았어요. 2020년 코로나가 터지면서 상황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아이들을 만나기도 어려워졌고 한인 커뮤니티 활동도 모두 중단되었어요. 집에만 있다 보니 한국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때쯤 한국에 있는 형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장례식에도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진지하게 한국 귀국을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의료보험 시스템을 알아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미국에서는 간단한 혈액 검사 하나에도 100달러가 넘게 나오는데 한국은 국민건강보험으로 대부분을 커버한다는 거예요. 또 MRI나 CT 같은 정밀 검사도 미국보다 훨씬 저렴하고 빠르게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2022년에 한국을 다녀왔는데 정말 많이 변해 있었어요. 지하철에서 모든 안내 방송이 영어로도 나오고 길거리에서 신용카드나 스마트폰으로 결제하는 모습이 미국보다 더 편리해 보였습니다. 병원에 가봤는데 당일에 진료 예약이 가능하고 검사 결과도 바로바로 나오더라고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의료진의 태도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정말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미국에서는 의사가 항상 바빠 보이고 환자와 대화할 시간이 부족한 느낌이었는데 한국에서는 충분히 시간을 갖고 상담해 주더라고요. 그의 말에 아내와 함께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모두 성인이 되어 각자의 삶을 살고 있고 우리 나이에는 건강이 가장 중요한데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우리에게 더 맞는 것 같다고 의견이 모아졌어요. 2023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귀국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 있던 집을 팔았는데 75만 달러에 팔렸어요. 한국 돈으로 약 10억 원 정도였습니다. 그 돈으로 서울 근교 분당에 아파트를 샀어요. 미국 시민권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65세 이상은 복수국적이 가능하다는 걸 알았거든요. 소셜 시큐리티도 한국에서 계속 받을 수 있어서 경제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2023년 11월 드디어 한국으로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적응하기 어려웠어요. 40년 만에 돌아온 한국은 제가 떠났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점차 한국 생활의 장점들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의료 서비스가 정말 편리해요. 동네 병원에서 간단한 진료를 받는데 진료비가 1만 원도 안 나왔어요. 미국에서는 같은 진료를 받으려면 200달러는 내야 했는데 말이죠. 건강검진도 받아봤는데 정말 체계적이더라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은 거의 무료나 다름없고 검사 항목도 아주 꼼꼼했어요. 결과도 일주일 안에 자세한 설명과 함께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생활한 지 1년이 조금 넘었는데 전체적으로는 만족하고 있어요.
소셜 시큐리티로 받는 돈이 한국 돈으로 월 300만 원 정도 되는데 한국에서는 이 정도면 부부가 넉넉하게 살 수 있거든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미국이 그립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특히 몇 가지는 정말 그리워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운 건 미국의 넓은 공간감이에요. 한국은 모든 게 빠르고 효율적이지만 때로는 답답할 때가 있어요. 미국에서는 차로 조금만 나가면 끝없이 펼쳐진 평원이나 산맥을 볼 수 있었는데 그런 웅장함이 그립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의 개인주의 문화예요. 한국은 아직도 나이나 서열을 많이 따지잖아요. 74세인 제가 동네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격식을 차려야 하고 상대방의 나이나 직업을 의식하게 돼요. 미국에서는 나이나 직업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대화할 수 있었는데 그런 자유로움이 그립습니다. 세 번째는 미국의 서비스 마인드예요. 미국에서는 식당에 가면 웨이터가 정말 친절하게 대해줬어요. 물론 팀 문화 때문이기도 하지만 고객을 진심으로 섬기려는 자세가 느껴졌거든요. 한국도 서비스가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아직은 미국만큼 자연스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번째는 미국의 다양성이에요.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세계 각국의 음식을 쉽게 맛볼 수 있었어요. 멕시코 음식, 이탈리아 음식, 중국 음식, 일본 음식까지 정말 다양했죠. 한국에서도 외국 음식을 먹을 수 있지만 미국만큼 다양하지는 않아요. 다섯 번째는 미국의 자연환경이에요.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차로 2시간만 가면 요세미티 국립공원에 갈 수 있었어요. 그랜드 캐니언, 옐로스톤 같은 대자연의 웅장함은 한국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거죠. 등산을 좋아하는 저에게는 정말 소중한 추억들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그리움에도 불구하고 한국으로 돌아온 건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의료 서비스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가슴에 통증이 느껴져서 응급실에 갔어요. 미국에서는 응급실에 가면 보험이 있어도 최소 $500는 나왔는데 한국에서는 5만 원도 안 나왔어요. 게다가 대기 시간도 미국보다 훨씬 짧았고 의료진도 친절했습니다. 정기 검진도 비교가 안 돼요. 미국에서는 연례 건강검진을 받으려면 보험이 있어도 본인 부담금이 최소 $200는 나왔는데 한국에서는 국가건강검진으로 거의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위내시경, 대장 내시경 같은 검사도 정말 저렴하고요. 또 하나 만족하는 건 한국의 효율적인 시스템이에요. 병원 예약도 인터넷으로 쉽게 할 수 있고 처방전도 바로 약국에서 받을 수 있어요. 미국에서는 의사가 처방전을 써주면 보험회사 승인을 기다려야 하고 때로는 며칠씩 걸렸거든요. 교통도 정말 편해요. 지하철과 버스가 잘 연결되어 있어서 차 없이도 어디든 갈 수 있어요. 미국에서는 차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나이가 들어서 운전하기 부담스러워지니까 대중교통이 이렇게 고마울 줄 몰랐어요. 언어 문제도 해결됐어요. 40년 동안 영어를 쓰면서도 의료진과 소통할 때는 항상 불안했거든요. 특히 복잡한 의학 용어나 보험 관련 설명을 들을 때는 정말 답답했어요. 지금은 모든 걸 한국어로 소통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리고 한국의 정이 그리웠다는 걸 새삼 깨달았어요. 동네 사람들이 서로 안부를 묻고 반찬도 나눠 먹고 이런 소소한 인간관계가 노년에는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이웃과 인사 정도만 나눴는데 한국에서는 진짜 관심을 갖고 챙겨주는 느낌이에요. 아이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어요. 물론 물리적으로는 멀어졌지만 오히려 더 자주 연락하게 됐어요. 한국에 돌아온 이후로 아들딸이 더 자주 안부 전화를 하고 휴가 때마다 한국에 놀러 와요. 미국에 있을 때는 같은 나라에 살면서도 1년에 몇 번 못 봤는데 지금이 더 가족 같은 느낌이에요.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겼어요. 미국에서는 소셜 시큐리티 $3,200로 겨우겨우 살았는데 한국에서는 같은 돈으로 훨씬 풍요롭게 살 수 있어요. 외식도 자주 하고 문화생활도 즐기고 가끔 국내 여행도 다녀요. 미국에서 40년을 살면서 많은 걸 얻었지만 인생의 마지막 장은 한국에서 마무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물론 미국의 좋은 점들이 그립긴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건 건강과 마음의 평안이거든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 효율적인 생활 환경, 그리고 무엇보다 모국어로 소통할 수 있다는 편안함이 노년의 삶을 훨씬 윤택하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미국에서의 40년이 헛된 시간은 아니었어요.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 기회를 줄 수 있었고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인생의 황혼기에는 역시 고향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건강하고 평안하게 여생을 보내고 싶어요. 가끔 미국이 그리울 때는 아이들과 화상통화를 하거나
미국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서 추억에 잠기곤 해요. 특히 그리운 건 로스앤젤레스의 따뜻한 날씨와 베니스 비치의 석양이에요. 주말 아침에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며 신문 읽던 여유로운 시간들도 그립고요. 하지만 그런 추억들이 있기에 더욱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의 한국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40년 만에 돌아온 고향에서 저는 인생의 마지막 장을 써내려가고 있어요. 미국에서의 경험은 제 인생의 소중한 자산이 되었고 한국에서의 현재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한평안한 결실이라고 생각해요. 두 나라에서 모두 살아본 사람으로서 각각의 장단점을 모두 알기에 더욱 지금 상황에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국 텍사스주 플레이노에 거주하고 있는 김현수라고 합니다. 45살이고요. 부인과 두 아이와 함께 이곳에서 지난 5년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주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주차가 뭐 그리 대단한 이야기거리가 되겠어? 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한국에서 살아보신 분이라면, 특히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 아파트 생활을 해보신 분이라면 제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 앞을 보면 넓은 드라이브웨이에 차 5대가 나란히 주차되어 있습니다. 제 차, 부인 차, 그리고 고등학생인 아들 민준이가 몰고 다니는 중고차, 거기에 손님용 차 1대, 그리고 주말에 캠핑 갈 때 쓰는 SUV까지요. 이 모습을 처음 본 한국 친구들은 모두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야, 현수야. 너희 집이 자동차 대리점이야? 라면서 농담을 던지죠. 하지만 제가 한국에서 겪었던 주차 지옥을 생각하면 이런 여유로운 생활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실감이 납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주차 전쟁의 시작. 이야기는 2018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저희 가족은 30평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어요. 좋은 학군이라는 이유로 비싼 전세금을 내고 들어간 곳이었죠. 그런데 이사 첫날부터 저희를 맞이한 것은 바로 주차 대란이었습니다. 500가구가 넘는 대단지였는데 주차 공간은 세대당 1.2대 정도밖에 안 되었어요. 이론적으로는 문제없어 보이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먼저 우리 가족만 해도 차가 2대였거든요. 제가 회사 다닐 때 쓰는 차와 부인이 아이들 학원 데려다 줄 때 쓰는 차. 그런데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가정이 차 2대는 기본으로 갖고 있었어요. 결국 수학이 안 맞는 거죠. 500가구의 차량 대수는 거의 1000대 가까이 되는데 주차 공간은 600대분밖에 없으니까요. 매일 저녁 8시 이후가 되면 아파트 단지는 말 그대로 주차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빈 주차 공간을 찾아 단지 안을 무한 맴돌이하는 차들, 주차 공간 하나라도 비면 달려드는 차들의 경쟁이 치열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어느 금요일 밤이었어요. 회사에서 늦게 들어와서 아파트 단지에 도착한 게 밤 11시쯤이었는데 주차할 곳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30분 넘게 단지 안을 돌고 돌았지만 빈 공간이 없어서 결국 아파트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유료 주차장에 차를 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차를 빼러 가야 하는데 그 주차장은 아침 8시에나 문을 여는 거예요. 저는 7시 반에는 회사로 출발해야 하는데 말이죠. 결국 그날은 지각을 했고 상사한테 한 소리 듣고 하루 종일 기분이 망가졌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중주차의 악순환. 더 심각한 문제는 이중주차였어요.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다른 차 뒤에 이중으로 주차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거든요. 저희 아파트 단지에서는 이중주차를 할 때 연락처를 차 앞 유리에 붙여두는 것이 암묵적인 룰이었어요. 그러면 앞차 주인이 차를 빼야 할 때 전화를 해서 차 좀 빼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처음에는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문화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인지 깨달았어요. 한 번은 새벽 2시에 전화가 왔어요. 죄송한데 응급실 가야 해서 차 좀 빼주실 수 있나요? 물론 당연히 나가서 차를 빼줬죠. 그런데 이런 일이 한 달에 서너 번은 되니까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더라고요. 반대로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 앞차 주인한테 전화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전화를 안 받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전화를 받아도 지금 술 마셔서 운전할 수 없다거나 출장 중이라 내일 새벽에나 들어간다는 식으로 대답하면 정말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주차 때문에 벌어진 이웃 갈등. 주차 문제로 인한 이웃 갈등도 심각했어요. 저희 아파트에는 온라인 커뮤니티가 있었는데 하루가 멀다 하고 주차 관련 불만 글이 올라왔어요. 몇 호 몇 동 누구누구 맨날 이중 주차하지 마라. 주차 매너 없는 사람들 때문에 살기 싫다. 관리소에서 주차 관리 제대로 해라.
이런 글들이 매일같이 올라오면서 아파트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졌어요. 심지어 한 번은 주차 문제로 주민 두 분이 주먹다짐까지 벌인 사건도 있었어요. 한 분이 다른 분의 지정 주차구역에 주차했는데 차 주인이 와서 왜 남의 자리에 주차했느냐며 따졌고 그러다가 말다툼이 벌어져서 결국 몸싸움까지 간 거죠. 그 일 이후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는 이웃들의 표정이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서로 눈치를 보고 인사도 어색하게 주고받고 주차 하나 때문에 이웃 간의 정이 사라지는 걸 보면서 정말 답답했어요. 아이들 학원 데려다 주기의 악몽. 부인 은정이는 주차 문제 때문에 더 큰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아이들 학원 데려다 주고 데려오는 일이 거의 전쟁 수준이었거든요. 대치동 학원가는 그야말로 주차 지옥이었어요. 학원마다 주차 공간이 있긴 했지만 턱없이 부족했죠. 그래서 대부분의 부모들은 학원 앞 도로에 이중주차를 하고 아이가 나올 때까지 차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문제가 되더라고요. 도로에 차들이 줄지어 서 있으니까 교통체증이 심해지고 지나가는 차들이 경적을 울려대면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은정이가 아이들 픽업하러 갔다가 돌아오면 항상 짜증이 나 있었어요. 오늘도 주차하려고 30분을 돌았다. 차 빼달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 때문에 기분 망쳤다. 이런 식으로 하소연하는 게 일상이었죠. 한 번은 은정이가 민준이 학원에서 픽업하려고 갔는데 마침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주차할 곳이 없어서 조금 떨어진 곳에 주차하고 우산 쓰고 뛰어가서 아이를 데려왔는데 돌아와 보니까 차에 주차 위반 딱지가 붙어 있더라고요. 벌금이 10만 원이었어요. 그날 은정이가 집에 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차 한 대 주차하는 게 이렇게 힘든데 우리가 뭔 죄를 지었나 하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주말 나들이조차 포기하게 된 현실. 주차 문제는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 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쳤어요. 가족끼리 어디 놀러 가고 싶어도 주차 걱정 때문에 망설이게 되더라고요. 강남역이나 홍대, 명동 같은 번화가는 아예 포기했어요. 주차비가 시간당 3,000원에서 5,000원씩 하는데 하루 놀다 보면 주차비만 2, 3만 원이 나오거든요. 가족 외식비보다 주차비가 더 비싼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주말에는 대중교통으로 다닐 수 있는 곳만 가게 되었는데 아이들이 커갈수록 짐도 많아지고 지하철 타고 다니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한 번은 서연이 생일이어서 롯데월드를 가려고 했는데 주차 문제 때문에 결국 가지 못했어요.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주말에는 롯데월드 주차장이 금방 만차가 되고 주변 유료 주차장도 비싸기로 소문이 났거든요. 결국 그날은 동네 놀이터에서 간단히 생일 파티를 하고 말았는데 서연이가 실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미안했어요. 첫 번째 미국 출장에서 느낀 충격. 그러던 중 2018년 말에 회사 업무로 미국 출장을 갈 기회가 생겼어요. 텍사스주 댈러스에 있는 협력업체를 방문하는 일이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미국의 주차 문화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댈러스 공항에서 렌터카를 빌려서 호텔로 향하는 길에 깜짝 놀랐어요. 도로가 넓은 것도 놀라웠지만 더 놀라운 건 어디를 가든 주차 공간이 충분하다는 것이었어요. 호텔에 도착해서 주차하려고 하는데 프런트에서 주차는 무료입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호텔 주차비만 해도 하루에 2, 3만 원씩 하는데 무료라니 믿기지 않았어요. 다음 날 협력업체를 방문했는데 그 회사 사무실 앞에 엄청나게 넓은 주차장이 있는 거예요. 직원 한 명당 주차 공간이 2~3개씩은 될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모두 무료였어요.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함께 근처 레스토랑에 갔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였어요. 넓은 주차장에 차들이 여유롭게 주차되어 있고 주차비는 당연히 무료. 제가 서울에서 경험했던 주차 지옥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미국에서 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미국 이민을 결심하게 된 계기. 출장에서 돌아온 후에도 미국에서 봤던 여유로운 주차 환경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 생활로 돌아오니까 주차 스트레스가 더욱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은 2019년 봄에 일어났어요. 민준이가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었는데 학교 설명회에 참석하려고 갔다가 겪은 일이었어요. 그날 비가 많이 와서 차로 가야 했는데 학교 주변에 주차할 곳이 전혀 없는 거예요. 1시간 넘게 주차 공간을 찾아 헤맸지만 결국 찾지 못했고 설명회 시간을 놓치고 말았어요. 그때 정말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아이 교육을 위해서 이 동네로 이사 왔는데 정작 학교 행사에도 참석하지 못하다니. 이게 정상적인 생활인가 싶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은정이와 심각하게 대화를 나눴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차 한 대 주차하는 것 때문에 매일 스트레스 받고 아이들 교육에도 지장을 받고. 은정이도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가 있었나 봐요. 나도 매일 주차 걱정하느라 지쳐간다. 이런 식으로 살면 우리 가족이 모두 병들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미국 이민을 고려하기 시작했어요. 제 IT 경력으로는 미국 취업이 가능할 것 같았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미국 이민 준비 과정. 이민 결심을 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준비에 들어갔어요. 우선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미국 지사 근무 기회를 알아봤고 다행히 텍사스 댈러스 지사에서 직원을 구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면접을 보고 합격 통지를 받았을 때의 기쁨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많았죠. 과연 미국에서 잘 정착할 수 있을까, 아이들이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들이요. 특히 주거지를 정하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댈러스 시내에 살 것인가 아니면 교외에 살 것인가. 한국에서 살던 습관 때문에 처음에는 시내 아파트를 알아봤는데 미국 동료가 조언해 주더라고요. 현수, 미국에서는 교외 단독주택에 사는 게 훨씬 좋아. 특히 아이들이 있으면 더더욱 그래. 주차 걱정도 없고 공간도 넓고 무엇보다 안전해. 그 동료의 조언에 따라 댈러스 북쪽 교외 지역인 플레이노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으로 집들을 찾아보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서울에서 살던 아파트보다 2배는 넓은 집에 앞마당, 뒷마당이 있고 차고까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격은 서울 아파트보다 오히려 저렴했어요. 플레이노 도착, 새로운 세상의 시작. 2019년 여름 드디어 가족 모두가 미국에 도착했어요. 공항에서 플레이노까지 렌터카를 몰고 가는 동안 아이들은 창밖을 보며 신기해했어요. 아빠, 길이 왜 이렇게 넓어? 차들이 왜 이렇게 천천히 가지? 주차장이 진짜 크다. 아이들의 반응을 보면서 저도 다시 한번 미국의 주차 환경에 감탄했어요. 한국에서 보던 이중주차나 불법 주차는 전혀 보이지 않았고 모든 차들이 정해진 자리에 질서정연하게 주차되어 있었어요. 드디어 우리가 살 집에 도착했어요. 2층 단독주택이었는데 차고가 2칸이고 앞마당에 드라이브웨이가 있어서 차 4-5대는 여유롭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은정이가 집을 보더니 눈물을 글썽이며 말하더라고요. 여보, 우리 정말 이런 곳에서 살아도 되는 거야? 그날 밤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니까 조용한 주택가 거리에 각 집 앞마다 차들이 평화롭게 주차되어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풍경이었죠. 첫 쇼핑 주차의 천국. 미국에 온 지 며칠 후 가족들과 함께 대형 마트에 생필품을 사러 갔어요. 월마트라는 곳이었는데 주차장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축구장 서너 개를 합친 것만 한 거대한 주차장에 수백 대의 차가 주차되어 있는데 그래도 빈 공간이 절반은 되어 보였어요. 제가 아무 곳에나 차를 세웠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아이들도 신기해하며 아빠, 여기는 주차장이 진짜 크네. 차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찾아? 라고 묻더라고요. 마트에서 쇼핑을 마치고 나올 때 카트에 가득 찬 물건들을 차에 실으면서 느꼈어요. 한국에서는 마트 주차비도 무시할 수 없었는데 여기는 몇 시간을 있어도 무료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좋았던 것은 주차할 때 아무런 스트레스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한국에서는 마트 주차장에서도 자리 잡으려고 경쟁해야 했는데 여기서는 그냥 아무 곳에나 편안하게 주차하면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아이들 학교 문제, 주차 걱정 제로. 가장 큰 변화를 느낀 것은 아이들 학교 관련 일들이었어요. 한국에서는 학원 픽업 때문에 매일 주차 전쟁을 치러야 했는데 미국에서는 완전히 달랐어요. 민준이와 서연이가 다니는 학교에는 학부모들을 위한 넓은 주차장이 있었어요. 학부모 회의나 학교 행사가 있을 때도 주차 걱정 없이 편안하게 참석할 수 있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스쿨버스 시스템이었어요. 아이들이 스쿨버스를 타고 등하교를 하니까 매일 데려다 주고 데려올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은정이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여보, 나 진짜 자유로워졌어. 매일 아침 아이들 학원 데려다 주느라 차 몰고 다닐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편할 수가 없어. 가끔 아이들을 직접 데려다 줄 일이 있어도 전혀 스트레스가 없었어요. 학교 앞에 충분한 주차 공간이 있고 질서정연하게 차들이 줄을 서서 아이들을 픽업하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었거든요. 쇼핑몰에서 느낀 진정한 여유. 미국 생활에 적응하면서 주말마다 가족들과 쇼핑몰에 가는 것이 하나의 즐거움이 되었어요. 한국에서는 주차 걱정 때문에 망설였던 외출이 이제는 전혀 부담이 되지 않았거든요.
특히 댈러스 근처에 있는 대형 아울렛에 갔을 때의 기억이 생생해요. 한국으로 치면 동대문이나 강남 지하상가 규모의 쇼핑몰인데 주차장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넓었어요. 가족들과 하루 종일 쇼핑을 해도 주차비 걱정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아무데나 차를 세우고 마음껏 쇼핑을 즐길 수 있었죠. 은정이가 그날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여보, 한국에 있을 때는 쇼핑하러 가도 주차비 걱정, 주차 자리 찾느라 스트레스 받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정말 쇼핑이 즐거워졌어.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에서는 어디 가자고 하면 차 주차할 수 있어? 라고 먼저 물어보던 아이들이 이제는 그런 걱정 없이 아빠 어디 놀러 가자. 라고 말하게 되었어요. 첫 번째 차 구입 꿈 같은 경험. 미국에 온 지 석 달 정도 되었을 때 렌터카를 반납하고 제 차를 사기로 했어요. 한국에서는 차를 사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어디에 주차할 것인가였는데 미국에서는 그런 걱정이 전혀 없었어요. 딜러십에 가서 차를 고르는 내내 기분이 좋았어요. 한국에서는 차를 살 때도 주차하기 쉬운 작은 차를 우선 고려했는데 여기서는 정말 마음에 드는 차를 고를 수 있었거든요. 결국 혼다 어코드를 샀는데 한국에서 몰던 소형차보다 훨씬 크고 편안한 차였어요. 그런데도 주차할 때 전혀 불편함이 없었어요. 딜러십에서 차를 인수받고 집으로 운전해 가는 길에 처음으로 내가 미국에서 살고 있구나라는 실감이 났어요. 넓은 도로에서 여유롭게 운전하고 집에 도착해서는 아무 걱정 없이 드라이브웨이에 주차하고 부인 차까지 2대 주차의 여유. 한 달 후에는 은정이 차도 샀어요. 도요타 캠리였는데 은정이가 차를 받고 나서 첫 마디가 여보, 내가 이렇게 큰 차를 몰아도 되는 거야? 였어요. 한국에서는 주차 때문에 최대한 작은 차를 선택해야 했는데 미국에서는 안전하고 편안한 차를 선택할 수 있었거든요. 이제 저희 집 드라이브웨이에는 차 2대가 나란히 주차되어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꿈만 같았어요.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잖아요. 아들 민준이의 첫 차. 가장 극적인 변화는 민준이가 고등학생이 되면서 경험했어요. 미국에서는 16살이 되면 운전면허를 딸 수 있거든요. 민준이가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하던 날, 저희는 중고차 딜러십에 가서 아이 첫 차를 사줬어요. $2,000짜리 중고 혼다 시빅이었는데 민준이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한국이었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고등학생이 자기 차를 갖는다는 것도 그렇고 그 차를 마음 편히 주차할 수 있다는 것도 그렇고. 이제 저희 집 앞에는 차 3대가 주차되어 있었어요. 그런데도 공간이 충분했어요. 한국 친구들이 사진을 보고 야, 너희 집이 주차장이냐? 라고 농담하는 것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주말 가족 나들이의 완전한 변화. 주차 걱정이 없어지니까 주말 가족 나들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국에서는 어디 갈까? 라고 하면 먼저 주차할 수 있는 곳을 찾아야 했는데 미국에서는 정말 가고 싶은 곳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어요. 댈러스 시내 관광지, 포트워스 동물원, 식스플래그스 놀이공원 등등. 어디를 가든 넓은 주차장이 있고 대부분 무료였어요. 유료 주차장이라고 해도 하루에 $10 내외로 한국에 비하면 정말 저렴했죠. 한 번은 가족들과 함께 오클라호마까지 여행을 갔는데 중간중간 들른 레스토랑이나 관광지마다 주차 걱정 없이 편안하게 들를 수 있었어요. 정말 자유로운 여행이었죠. 캠핑카까지 꿈의 실현. 미국 생활 2년 차가 되면서 저희는 더 큰 모험을 하기로 했어요. 바로 캠핑카를 사는 것이었어요.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캠핑카를 샀다고 해도 어디에 주차할 것인가? 아파트 주차장에 캠핑카를 세울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미국에서는 가능했어요. 중고 캠핑카를 사서 집 옆 드라이브웨이에 주차해두고 주말마다 가족 캠핑을 다닐 수 있었어요. 첫 캠핑 여행으로 옐로스톤 국립공원에 갔는데 정말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어요. 캠핑카를 몰고 광활한 미국 대륙을 달리면서 내가 정말 이런 생활을 하고 있구나라는 감격이 밀려왔어요. 5번째 차 여유의 상징. 지금 저희 집 앞에는 차 5대가 주차되어 있어요. 제 출퇴근용 세단, 은정이 SUV, 민준이 중고차, 손님용 차 1대, 그리고 캠핑용 픽업 트럭까지요. 한국 친구들이 이 사진을 보면 모두 놀라요. 야, 현수야. 너 미국 가더니 완전 부자가 됐네? 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미국에서는 차 5대를 갖는 것이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아니에요. 중고차는 정말 저렴하거든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차 5대를 아무 걱정 없이 주차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국에서는 차 한 대 주차하는 것도 전쟁이었는데 여기서는 5대를 편안하게 세워둘 수 있으니까요. 한국 친구들의 방문 극명한 대비. 작년에 한국에서 친구 부부가 저희 집에 놀러 왔어요. 대학 동창인 준호와 그 부인 미영이었는데 여전히 서울 강남에서 살고 있는 친구들이었어요. 공항에서 친구들을 픽업해서 집으로 오는 길에 준호가 계속 감탄하더라고요. 야, 현수야. 도로가 이렇게 넓어도 되나? 그리고 차들이 왜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다니지? 집에 도착해서 드라이브웨이에 차 5대가 주차된 모습을 보고는 아예 말을 못하더라고요. 그러다가 한마디 하는 게 야, 너 여기서 자동차 장사해? 그날 저녁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준호가 한국 상황을 말해주더라고요. 여전히 주차 전쟁이 심하고 주차비는 더 올랐고 아이들 학원 데려다 주는 것도 여전히 스트레스라고 하더군요. 현수야, 솔직히 말해서 너무 부럽다. 우리는 아직도 매일 주차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사는데 너희는 이렇게 자유롭게 살고 있고. 미영이도 은정이한테 언니 여기 와서 정말 행복해 보여.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어라고 하더라고요. 한국 방문 영문화 충격. 올해 여름에 가족들과 함께 한국에 잠깐 다녀왔어요. 3년 만에 가는 한국이었는데 영문화 충격이 정말 컸어요. 인천공항에서 렌터카를 빌려서 서울로 향하는데 첫 번째 충격은 도로 상황이었어요. 차들이 빽빽하게 달리고 차선 변경도 자유자재로 하고 한국에서는 당연했던 운전 패턴인데 미국 생활에 익숙해진 저에게는 너무 스트레스였어요. 더 큰 충격은 주차였어요. 예전에 살던 대치동 아파트 근처에 갔는데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더라고요. 오히려 더 심해진 것 같았어요. 식당 하나를 가더라도 주차할 곳을 찾느라 30분을 돌아야 했고 결국 찾은 주차장은 시간당 5,000원이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가격이었죠. 아이들도 놀라더라고요. 아빠, 왜 여기는 차들이 이렇게 빽빽하게 있어? 그리고 주차비가 왜 이렇게 비싸? 현재